12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일 오전 열립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추윤대전이라 불리는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추 장관이 밝힌 직무 배제 사유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에 즉각 대검을 통해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 일단 첫 번째이자 가장 근원적인 쟁점은 징계 사유가 성립하냐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6가지를 윤 총장 징계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일단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하는 것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신망을 심각히 손상한 만큼 징계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 추 장관의 입장입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판사 사찰 논란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실행한 주요 사건 판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재판 대응을 위한 통상 업무냐,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서 사찰로 봐야 하느냐 논란입니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활용했다는 입장인 반면 대검은 증거 채택의 엄격성 등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는 입장입니다. 내일 열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에선 윤 총장이 받는 혐의가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징계위 두 번째 쟁점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의 무더기 기피 신청과 이에 대한 징계위의 기각 결정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1차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참석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이용구 법무차관 등 4명에 대해 무더기로 기피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추 장관 측 인사들로 공정한 징계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피 신청 이유인데 징계위는 이유 없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단 검사 징계법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해당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서로 다른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피 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반면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그 가운데 3명에 대해선 공통의 사유로 기피 신청을 낸 것은 징계위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기피 신청권 남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징계위 기각 결정 취지입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절차를 농단해 검사 징계법의 기피 신청 의결 절차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내일 열릴 2차 징계위에서도 또 한 차례 치열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징계위 위원 구성 관련입니다. 일단 검사징계법 제4조 검사징계위원회 조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추미애 장관을 7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하나로 포함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검사징계법 제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만큼 추 장관이 징계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심의엔 참여하지 못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징계위원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만큼 별도의 징계위원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징계위 입장입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재척 사유가 있어 심의에서 빠진 만큼 별도의 다른 징계위원을 뽑아 심의에 참여시켜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두 법률 전문가 집단의 외나무다리 충돌. 2차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윤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실익을 얻는 쪽과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그러면 뭐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다는 양쪽 주장은 이건 뭐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볼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징계위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 네.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기피 의결과 관련해서 기피 신청권 남용이 있었으니까 네. 하자가 네. 있다, 하자가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기피와 관련해서 과연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네. 여부를 따져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내일 2차 징계위에서 뭐 면직, 정직, 해임 뭐 이런 중징계가 내려지면은 윤 총장 측은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할 텐데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네.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중간에 다른 절차를 취할지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갈지 사실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두고 상정한다면 네. 일단은 처분이 나온 징계의 효력정지 신청, 흔히 네. 가처분 신청이라고 네. 하는 거. 가처분 신청은 아니고 효력정지 신청인데요. 네. 효력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같이 낼 겁니다. 네. 효력정지 신청은 본안소송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네.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행정소송을 내고 그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는 효력정지 신청도 같이 낼 겁니다. 네. 그러면 재판부는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신문을 먼저 하게 되고요. 네. 효력정지 사건은 먼저 결정도 하게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받아들여지는 경우,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 뭐 이런 두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효력정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재판부가 인용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네. 대체로는 뭐 집행 부정지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릉 효력은 정지시켜 놓고 네.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효력정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뭐 7, 80% 또는 뭐 9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졌으니 징계처분 자체는 위법하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네.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지게 될 겁니다. 그 본안소송에선 결과적으로 절차적 하자, 기피가 제대로 기피와 관련된 절차적 하자라든가 네.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도 주장할 테니까 그런 절차적 하자 등도 다투고 네.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 6가지 네. 등의 적정성, 그 다음에 과연 적법하다 하더라도 양정은 적법한지, 뭐 해임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 정직 네. 3월이 적당한지 네. 등에 대해서도 아울러 모두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정직이나 해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그것과는 별개로 임기는 계속 가는 건가요? 이 유지한 채? 네, 정직이든 예. 또는 네. 뭐 해임이든 네. 효력이 정지되면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을 한 때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직 2월, 정직 네. 3월의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니까 직무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네. 해임 같은 경우에도 해임 처분이 일단 정지돼서 해임 처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니까 네. 일단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복잡하네요. 이거 뭐 세간에선 추윤 대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과 흐름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소송으로 간다면 이런 종류의 소송은 1심에만 1년은 좋게 걸리게 될 겁니다. 네. 남은 임기 감안한다면 네. 소송 실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 네. 소송하면서 직무는 수행하고 네. 뭐 이런 상태가 될 것 같고 법조인들도 징계 사유 내지는 뭐 소위 말하는 그 장관과 총장과의 대립 문제 등과 관련해서 피로를 느낄 정도이기는 하고요. 쟁점도 어떤 경우에는 뭐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또는 정보가 편제하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사실 아주 네.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피로도도 상당하고요. 네. 뭐 결국 법원을 통해서 가려지게 됐는데 네. 뭐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서도 곧바로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나오고 네. 하는 것을 보면 재판으로 가자, 법적인 판단을 네. 받자 이러면서 유리한 판단, 불리한 판단에 따라 또 서로 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네.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아주 필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2차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부터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51대 변협회장 선거가 직선제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5파전 다자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51대 변협회장 선거 공약 점검 보도, 오늘은 네 번째로 이종린 변호사의 공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막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고 둘째도 로스쿨에 재학 중인 법조인 가족 이종린 변호사는 아버지 같은 대한변협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법조 선배이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한변협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이종린 변호사가 밝힌 출마의 변입니다.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 저희 세대도 부모님이 못 먹고 못 입어서 교육을 시키고 성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음 세대에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희생을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준비해주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회무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변협 개혁을 화두로 들고 나온 이종린 변호사는 선거공영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종린 변호사는 각 후보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캠프를 구성해 각종 전략과 선거 공약을 개발하는 등 사실상 정치권의 선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선자는 변협 집행부 구성과 회무 처리 과정에 캠프 출신들에게 상당 부분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고 변협 발전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종린 변호사의 문제의식입니다. 실제 이종린 변호사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외엔 별도의 선거 캠프를 꾸리지 않고 단기 필마의 자세로 출마했습니다. 당선되면 다음 변협회장 선거부터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집행부 중 최소 60% 이상은 전국 회원 공모로 구성하겠다는 것이 이종린 변호사의 공약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지출 억제로 월 회비 감액, 회관 건물 매입과 임대 수익을 통한 월 회비 추가 감액, 매달 결산 내역 공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투명한 변협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린 변호사는 변협개혁과 함께 직역수호와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직역수호와 확대는 변협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이종린 변호사의 강조입니다. 강론에선 변호사 직역수호 특별위원회 예산 대폭 증액, 협회 사무차장 중 1명 특위 간사 임명, 국회 설득작업 회원 비용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 직역 침탈 법안을 즉시 파악해 대응하는 한편 적극적인 입법 활동으로 직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변호사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종린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키지도 않은 채 신규 변호사 유입을 늘리는 것은 변호사 업계 전체, 특히 이제 막 진출한 청년 변호사들에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종린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종린 변호사는 변호사 수 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내년부터 변시 합격자 숫자가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종린 변호사는 청년, 사내, 지방 변호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청년 변호사와 관련해선 청년 변호사 기금 적립, 개업자금 일부 장기 저리 대출, 청년기금 기부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내 변호사와 관련해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정규직화, 사내 변호사회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방 변호사에 대해선 지방 변호사회 연합체인 협회는 각 지방 변호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협회장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 회장들을 당연직 부협회장으로 임명하도록 회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방변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변호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육아휴직 확대와 육아 기간에도 불편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소개 등 법률 플랫폼 대응과 관련해 이종림 변호사는 사업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종림 변호사는 법률 플랫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젊은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상당히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률 플랫폼이 장기적으로는 정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플랫폼이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변호사님들이 상당히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게 명확하다면 사업자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을까. 이종림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이 든다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협,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협, 인권과 정의 수호에 앞장서는 변협을 만들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입양한 16개월 영아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 엄마가 살인죄가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데 대해 해당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근조 화환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화환은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살인죄로 기소해주세요 등의 문구가 씌어 있습니다. 3,351만 원을 투자해 만든 게임 캐릭터가 사라진 이용자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결제 금액과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서 성폭력 피해 조사에 인공지능 AI 음성인식 기술이 도입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관이 주고받는 대화를 AI가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전국 59개 경찰서에서 시범 실시를 거쳐 오는 2022년에는 전국 모든 경찰서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길고양이 머리에 사냥용 화살을 쏴 왼쪽 눈을 실명케 한 4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2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